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1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텅 빈 자리에 남은 건 먼지뿐이었다. 놀랐다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멍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손을 더 깊숙이 넣어봤다. 혹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나 싶어서.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그냥 웃으며 솜을 뜯어냈다. 눈물이 마구 흘렀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다. 눈앞이 핑 돌았다. 나는 79세 임승순이다. 나이 들어 허리, 무릎, 눈까지 안 좋은 거야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얼마 전 받은 진단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심장판막증,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든다고 했다. 그때 생각났다. 30년 넘게 조금씩 모아 보료 밑에 숨겨둔 1억 원. 젊은 시절 돈이 없어서 그 흔한 보험 하나 들지 못했는데 현금이라도 모아뒀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고, 숨이 차네.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멈춰섰다.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평생 몸쓰고 살아온 사람이 고작 계단 몇 개에 이렇게 헉헉거리 없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 대학생이 책가방을 메고 내려오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쉬다 가는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무겁고 뻐근한 게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서도 숨이 가쁘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헥헥거렸다. 이상하네. 감기라도 걸렸나?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밤에 누워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곤 했다. 식은땀이 흘러서 잠옷이 흠뻑 젖었다.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세요. 아래층 박 여사가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뭘. 아니에요. 진짜 안 좋아 보여요. 얼굴이 새파래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다. 얼굴이 허옇고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불렀다. 할머니 의식은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응.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며칠 전부터. 숨도 차고.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겠지?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다. 응급실 불빛이 희미해지면서 의식도 흐려졌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남편도 없이 하나 키운 아들이 내가 가진 가족의 전부였다. 간호사에게 아들 민호의 번호를 알려줬다. 30분쯤 후에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숨이 좀 차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온갖 검사를 다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임승순 환자 보호자님, 의사가 민호를 불렀다. 나도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장 영상을 모니터에 띄웠다. 심장 판막증입니다. 정확히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에요. 심장 판막증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심장 판막이 좁아져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의사가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판막은 이렇게 넓게 열려야 하는데 환자분은 아주 좁게만 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야 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도 돈이 가장 걱정됐던 모양이다. 지금은 병원비보다 환자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수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는 아들 앞에서
그래도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 있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나마 안심이 되었던 순간이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수술 날짜 잡아줘. 내가 알아서 하마.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웠던 아들이 돌아와서 인공판막 수술비가 약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입원비와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4천만 원 이상 들 것 같다고 했다. 4천만 원이라고 말하며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이 수술은 인공판막 자체가 비싸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급여가 일부만 적용된대요. 어머니,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여유가 없는데 민호가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수술해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 나 살고 싶다. 하지만 돈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민호도 여유가 없다는 걸 안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 아직 집 대출도 남아있다. 내가 수술비랑 간병 때문에 아들 며느리한테 짐이 되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아니야. 내 병 때문에 애들이 고생할 수는 없어. 그때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내가 돈이 있어. 돈이요? 응, 비상금으로 모아둔 게 있거든. 사실이었다. 30년 넘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다. 용돈을 아끼고 생활비를 절약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모았다. 어떤 달은 10만 원밖에 못 모으기도 했지만 꾸준히 모았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 같기는 해도 없는 살림에 노년의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궁상스럽게 아끼며 모아왔다. 사실은 예전부터 은행을 별로 믿지 않기도 했다. 현금으로 모아서 집에 두는 게 마음이 편했다. 내 누운 자리에 깔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얼마나 모으셨는데요? 민호가 물었지만 나는 그냥 내가 니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할 만큼은 모아놨다. 걱정 마라. 젊을 때 보험 하나라도 들어둘 걸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라도 모았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보험 생각도 못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무슨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었겠어. 실제로는 쉽지 않은 세월이었다.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기도 하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난방비 아끼려고 겨울에 이불을 2개씩 덮고 잤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다. 그냥 돈이 있다는 말에 민호가 안심한 표정으로 수술 날짜를 잡겠다고 나갔다. 나도 마음이 놓였다. 1억 원이면 수술비 내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수술 날짜가 2주일 후로 잡혔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나마 의사 일정 맞추어 급하게 잡은 모양이었다. 역시 비상금을 모아둔 게 잘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2주 후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새는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이런 병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도 진단받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느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잠에서 깼다. 마음이 심란해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수술 전에 미리 돈을 꺼내서 김치통에라도 담아놔야지 들고 가지 싶어 베란다에 통 하나를 가지고 방으로 왔다. 수술이 2주나 남았어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병은 내 의지로 어떻게 못해도 돈이라도 빨리 내야 선생님들이 나를 잘 살려주시겠지 하고 민호에게 내일 당장 수납하자고 말해놨으니 나도 준비를 해야겠지. 이게 나를 살릴 목숨줄이라고 생각하니 경건하기까지 했다. 안방으로 돌아와 누워있던 자리에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보료의 실밥을 뜯어냈다.
30년 넘게 습관이 될 정도로 뜯어내고 꿰매고 했던지라 자국도 남고 색이 많이 발에 낡아 있었다. 이 세월만큼 나도 늙고 병들었겠지. 하지만 이런 날을 위해 준비가 된 늙은이라 다행이다 싶었다. 뜯어낸 보료의 구석은 이것저것 천조가리를 덧대어 놓아 볼품 없었다. 그 조각을 걷어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찰나의 불안감은 종이와 박스로 채워진 보료 속의 모습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다. 텅 빈 자리에 남은 건 먼지뿐이었다. 놀랐다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멍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손을 더 깊숙이 넣어봤다. 혹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나 싶어서.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그냥 웃으며 솜을 뜯어냈다. 눈물이 마구 흘렀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다. 눈앞이 핑 돌았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1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털썩 주저앉아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를 시간이 흘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눈물만이 흘렀다. 중간에 잠깐 기절했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아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다. 한 달 전에도 확인했었다. 보료 밑 깊숙한 곳에 펼쳐 넣어뒀었다. 믿기지 않아서인지 헛웃음이 계속 나왔다. 혹시 내가 치매인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 가스불 끄는 걸 잊기도 하고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설마 내가 돈을 어디 다른 곳에 옮겨놓고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히 보료 밑에 있었는데. 아니야, 나 치매야. 분명 치매일 거야. 차라리 내가 다른 곳에 옮겨놓고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았다. 일어나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부터 열어봤다. 옷들을 다 꺼내서 구석구석 확인했다. 없었다. 서랍들도 하나씩 다 열어봤다. 안방 화장대, 거실장, 부엌 찬장까지. 모든 서랍을 뒤졌지만 돈은 없었다. 창고도 봐야겠어. 다용도실 창고까지 뒤졌다. 오래된 이불들,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겨울옷들. 모든 걸 꺼내서 확인했다.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오전 내내 집안을 뒤졌다.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들여다봤다. 혹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상한 곳에 넣어뒀을까봐. 화분 밑도 봤고 쌀통 안도 확인했다. 신발장, 베란다, 심지어 화장실 선반까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야?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찾았지만 돈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이 난장판이 되도록 찾아도 기억도 돈도 찾지 못했다. 오후 2시쯤 민호가 왔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수술 비용 안내랑 절차 설명 듣고 왔어요. 응. 수술비 선납해야 한다고 하루 이틀 전까지는 수납하라고 하네요. 나는 망설였다. 돈이 없다고 말해야 하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냥 잠깐만.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 아, 그러세요? 쉬세요. 그리고 통장이나 돈 어디 있는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수납하고 올게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일 할까요? 민호가 돌아간 후 나는 다시 온 집을 뒤졌다. 밤새도록 찾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찾았다. 혹시 깜빡하고 지나친 곳이 있을까봐 이미 찾아본 곳들을 다시 한 번씩 확인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보료 밑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다. 얼마나 뜯어냈는지 보료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조각 나 있었다. 하지만 먼지만 날릴 뿐이었다. 새벽 3시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었다. 누군가 가져간 건 아닐까?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나, 그리고 민호 안에 영희. 아니야, 설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추잡하게 느껴졌다.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이 돈을 훔칠 리는 없다.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심어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수납하려고요. 수술비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 민우야. 말끝을 흐렸다. 바로 물어보고 싶었다. 혹시 내가 가져간 거니? 하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민호가 아니라면? 만약 정말 내가 치매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고 잊어버린 거라면? 그런데 억울하게 의심을 받은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좀 더 생각해 볼게. 급하지 않잖아. 하지만 수술 전에 내야 수술이 확정되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봐.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일주일 동안 조용히 관찰해보자. 민호와 영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자.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만약 정말 그들이 가져간 거라면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한다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시간이 갈수록 수술은 더 급해질 텐데 돈은 없고.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으면 좋겠어. 그날부터 나의 100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시작됐다. 3일째 되던 날 며느리 영희가 왔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역시나 평소와 같았다. 내 며느리는 이렇게 검소하고 수수한 사람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이틀째 되는 날, 그냥 갑자기 며느리가 일하는 가게에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걔들이 돈을 가져갔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장사를 계속할 리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며느리는 동네 시장 과일 가게에서 벌써 몇 년째 일하고 있다. 벌이가 어려운 남편을 도와 이렇게 살림을 꾸려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앉아서 커지는 의심을 잡으려면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싶어 그렇게 시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어디선가 많이 보던 여자를 보았다. 며느리랑 꼭 닮았는데 옷차림은 너무나 달랐다. 화려한 옷과 가방, 진한 화장의 여자였다. 자세히 볼수록 너무 닮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과일 가게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일이지? 과일 가게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자 그 여자가 나랑 눈이 마주치더니 놀라는 표정을 했다. 영희였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영희야. 오늘 어디 가니? 평소랑은 다르네. 아니요, 제가 어디를 가요? 일하러 왔죠.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아, 이거요? 응, 그냥. 영희가 들고 있는 건 명품 가방이었다.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TV에서 본 적이 있는 비싼 가방 같았다. 예쁘네. 얼마 했어? 아, 별로 안 비쌌어요. 세일할 때 샀거든요.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몸 뒤로 숨겼다. 그 어색한 행동과 웃음에서 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제서야 얼마 전 며느리가 들고 온 새 핸드폰이 생각났다. 어머님, 휴대폰 새로 바꿨어요. 영희가 반짝이는 최신 스마트폰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와, 화면이 엄청 크네. 비쌌겠다. 아니요. 요즘 휴대폰은 할부로 사면 별로 안 부담돼요. 이런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한 달 전 손주 지훈이가 와서 한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할머니 이번에 비행기 타는 거 또 찍어줄게. 비행기?
어디 가는데? 유럽이요. 엄마가 프랑스, 이탈리아 간다고 했어요. 언제? 이번 주말부터요, 일주일 동안.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성실한 애들이니 없는 살림에도 잘 모아서 아들 여행시켜주는 거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 영희는 SNS를 자주 올린다. 나는 잘 모르지만 지훈이가 가끔 보여준다. 할머니, 엄마가 또 사진 올렸어요. 지훈이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영희가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와, 정말 같구나. 네, 어제는 이탈리아에서 찍은 거 올렸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영희가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다. 유럽 여행이라. 얼마나 들었을까? 영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내가 넌지시 물어봤다. 영희야, 유럽 여행 어땠어? 비용이 많이 들었겠다. 아, 그거요?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 유럽이 비싸다고 하던데. 어머님, 요즘 애들은 여행 안 가면 정서불안 와요. 특히 지훈이가 친구들 여행 얘기 듣고 스트레스 받아 해서 속상했어요. 지훈이가? 네. 반 친구들이 다 해외여행 다녀왔거든요. 우리만 안 가면 아이가 소외감 느낄까봐. 그럴듯한 이유였다. 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다. 나는 민호네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민호는 중견 회사에 다니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 350만 원 정도. 여기서 집 대출 원리금 1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지훈이 학원비 50만 원을 빼면 여윳돈이 별로 없다. 작년에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도 돈이 빠듯해서 조금 기다려야겠다고 해서 내가 내주기도 했다. 그런 형편의 유럽 여행을, 명품 가방에 최신 휴대폰까지. 내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되었다. 내 돈을 가져간 게 틀림없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다. 갑자기 생긴 여유, 갑자기 늘어난 소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의심하고 지켜본 걸지도 모른다. 더 지켜보기로 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른다.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예를 들어 영의 친정에서 돈을 보내줬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잘 돼서 월급이 올랐을지도 몰라.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얘기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진 것도 속상하고 아들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도 견디기 어려웠다. 내가 키운 아들이 그리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내 며느리가 정말 내 돈을 훔쳤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다. 게다가 수술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다. 요즘 들어 숨차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직은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본 것들, 며느리의 새 명품 가방, 새 휴대폰, 유럽 여행 사진들, 갑자기 늘어난 소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이제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내 건강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민호야, 시간 나면 오늘 잠깐 올래? 네. 오전 업무 끝나고 이따가 오후에 들를게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하지만 잘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민호가 왔다. 민호에게 물었다. 내 돈 혹시 네가 손댔니? 나도 모르게 너무 차가운 목소리로 나와 나조차 당황했다.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무슨 돈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가 뛰어들어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지훈이는 가끔 학교를 마치면 간식을 먹으러 온다. 아빠도 왔네? 지훈아,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점심 카레 나와서 못 먹었어요. 밥 있어요? 아, 응. 할머니가 차려줄게.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다. 사실 민호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손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지훈아, 할머니랑 같이 먹자. 네. 지훈이가 방에 가방을 던져놓고 식탁에 앉았다. 민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호야, 너도 앉아. 같이 먹어. 아, 네. 우리는 조용히 늦은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들. 평소보다 식탁 분위기가 어색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지훈이만 혼자 밝게 떠들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저 어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뭘? 저희 유럽 여행 사진요. 친구들이 진짜 부러워하더라고요. 민호가 젓가락을 놓더니 아들을 쳐다봤다. 지훈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왜? 지훈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 왜 엄마만 가방 사줘? 나도 요즘 유행하는 게임기 사고 싶은데. 내가 가방을 사줘? 그 순간 내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땡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가방을 사줬다? 내 돈으로 가방을 샀구나. 지훈아! 민호가 급하게 아들을 불렀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이불에 많이 있잖아. 그치? 지훈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지훈아! 그만해!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봤다. 왜요? 내가 뭘 잘못... 그때 지훈이가 나와 민호의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뭔가 눈치를 본다.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나는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훈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래?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돼. 지훈이가 나를 쳐다봤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돈을 많이 숨겨뒀는데, 그래서 그래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영희가 내 돈을 가져가서 여행도 가고 가방도 사고 휴대폰도 바꾼 거였다. 지훈아, 엄마가 언제 그 돈을 가져갔다고 했어? 몰라요.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돈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민호랑 영희였다. 지훈이를 집에 보낸 후 나와 민호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둠이 깔린 집안이 더욱 무거워 보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는 입을 열었다. 그 돈 니네가 가져갔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말이었다. 괘씸한 마음이 든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대답해라.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영희가 들어왔다. 지훈이를 데리러 온 모양이었다. 당신도 여기 있었어?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영희야, 앉아.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내 돈 가져갔지? 영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님, 그게 지훈이가 다 얘기했어. 영희가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어머님이 당장 쓰실 줄 몰랐어요. 보료 밑에 그냥 두시고 계셔서. 그래서 가져간 거야? 저희도 힘들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폭폭한데 염치가 어디 있겠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만 못 가니까 지훈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는 영희를 가만히 쳐다봤다. 조금만 1억 원을 조금이라고 하는 거야? 1억이요? 영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는 3천만 원만 가져갔어요. 3천만 원만? 네, 정말이에요. 나머지는? 영희가 말을 멈췄다. 나머지는 뭐야?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는 제가 가져갔어요. 너도 죄송해요. 남은 돈은 어디 있니? 1억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수술비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다. 민호야, 네, 남은 돈은 어디 있어? 나무라지 않으마. 그냥 수술비만 가져와. 민호가 고개를 떨궜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민호는 죄송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남은 돈이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화가 치밀었다. 내가 죽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영희가 울먹였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죽어가는데 내 수술비 쓴 게 죽길 바란 거 아니야? 저희는 어머님이 그렇게 급하실 줄.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 돈 어쩔 거야. 내 돈 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더니 내 앞에 엎드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돈 다시 구해올게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여행비, 가방값, 휴대폰값 다 내 목숨값이었어.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 느껴본 적이 없다. 민호와 영희가 모두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허탈해서. 이제 나가라. 어머님,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어. 나 뒤지면 니들은 평생 애미 죽인 죄인으로 살아. 어머님, 제발.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소리를 지르자 민호와 영희가 일어났다. 어머님,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요. 그러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가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내 목숨을 구하려고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갔다. 그것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제외한 돈의 행방은 알 수도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저 임승순이라고 심장판막 수술 예약해뒀는데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정이시죠? 네. 예약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임상수님, 수술을 미루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과 상담 한 번 더 받아보시죠. 괜찮아요.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결국 병원은 예약을 취소해줬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정말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돈은 없고 자식들한테 다시 도움을 청할 마음도 없었다. 오후에 구청에 전화를 걸어봤다. 저 긴급 의료 지원 같은 것 있나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돼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이세요? 79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에요. 자녀분들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이 회사 다녀요.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정확한 건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구청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역시 대상이 아니었다.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자식이 도움을 못 준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상담원도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래층 박 여사를 만났다. 어머, 승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술은 언제 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왜요? 급하다고 하셨으면서. 박 여사, 잠깐 앉을까요? 우리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았다. 사실은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박 여사에게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돈을 가져간 것, 수술비가 없어진 것. 박 여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 그런 일이 세상에.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졌어. 승순 씨, 70년 넘게 살면서 자식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박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몸이 중요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어제 갔다가 쫓아냈어요. 얼굴 보기도 싫어서. 그래도 목숨이 걸린 일인데. 박 여사, 전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건지. 그날 저녁 민호가 또 왔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갈 때까지 가봐라. 어머니, 돈 마련할 방법 찾았어요. 됐어. 정말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그러다가 집까지 날리면 어떡해? 안 돼. 어머니, 민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영희도 왔다. 어머님, 제가 친정에서 돈 빌려올게요. 됐다고 했잖아. 어머님, 제발 수술 받으세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요. 믿을 수 없어. 어머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은 돈, 그런데 결국 내 아들은 나를 짐짝이 되게 만들었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술을 포기한 것도 무서웠지만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보료 속에 깔아뒀던 건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던 시간들, 점심값 아껴가며 모은 동전들, 겨울에 난방비 절약하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떨었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돈 안에 들어있었다. 내가 평생 땀 흘린 시간, 늙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걸 명품 가방이랑 비행기표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내 자식이었다는 게 더 서러웠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밤새 열 내릴 때까지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 일 저 일 다 해가며 키운 자식이 내가 누운 자리에 놓고 지킨 그 목숨값을 그렇게 한순간에 가져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숨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었다.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수술할 돈도 없는데. 아들은 여전히 매일 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열어주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아나. 미안하다고 해서 내 30년이 돌아오나. 미안하다고 해서 부서진 마음이 다시 붙나. 어쩌면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을 테고,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저 79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만 남겨두고 가고 싶었다. 보료 및 빈자리를 보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일 눈 뜨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